내가 어디서 왔냐면은 지금 코엑스에서 열심히 전철 2번 갈아타고 왔어요. 저기 뭐야 어디죠? 급행 타고 저기 당산 가가지고 당산에서 2호선 타고서 왔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지고 왔어요. 지금 코엑스에서 뭘 하냐면은 바이오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2025년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하는데 이제 뭐를 본딴 거냐면 바이오 USA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언제 하냐면 6월 말 정도에 해요. 6월 말 정도, 6월 중순 하순 정도. 우리 딱 종강하자마자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해는 보스턴에서 하고 한 해는 샌디에고에서 하는데 그런 이제 의료 관련된 행사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냐면 물론 이제 뭐 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제일 백미는 완오한 미팅이에요. 완오한 미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체육관 같은 그런 큰 체육관에 같은 데에다가 요만한 한 4인용 부스를 한 바이오 USA에 있는 많으면은 한 내 생각에 1000개? 1000개 너무 많나? 하여튼 적어도 한 몇백 개 정도 되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30분씩 해요. 30분씩 해서 정각 5분 전이 되면은 삐 하고 조조가 울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5분 동안에 다음번 미팅할 사람이 앉아있는 또는 앉아있을 부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딱 앉아가지고 5분 딱 지나면은 정각에 삐 하고 한번 다시 울려요. 그럼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25분까지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삐 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다음번 미팅을 가요. 그래서 하루에 맥스로 했었을 때 한 20개 미팅을 해요. 그래서 나흘을 하면은 대충 잡아서 하여튼 사나흘에 하면은 한 80개, 70개, 80개 정도 미팅을 하는 거예요. 완오완으로 1대1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만나고 어떨 때는 미국 사람도 만나고 그걸 갖다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갖다 30분 내에 한 번씩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해보면. 정말 인텐시브하게 사람들을 갖다 만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30분 동안 서로의 니즈가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 팔로우 미팅을 바깥에서 다시 잡아요. 이제 바깥에서 다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오고 나서 4시에 수업 끝나자마자 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오츠카라고 하는 일본 제약회사하고 팔로우 미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 톡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이 30분짜리 이런 톡을 갖다가 한 나흘 정도 하고 나면 목소리는 당연히 쉬고 그 다음에 살 빠지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아주 좋아요. 강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대방의 굉장히 낡은 커멘트를 받기 때문에 그 커멘트를 가지고서 나중에 이런 새로운 어떤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에베뉴를 갖다가 개척한다 이런 걸 할 때 되게 좋은 그런 그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원어원 미팅을 갖다 아주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혼자 뛰어요. 누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거치장스러워서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차라리 혼자 뛰는 게 훨씬 더 편해서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조금 살이 빠져 있을 거예요.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 시작해서 아침에 두탕 뛰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점점 빠져나갈 텐데 바이오 코리아는 그렇게 인텐시브하지는 않는데 이제 바이오 USA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나흘 동안 월화수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농사지으러 가요. 그게 내 루틴이어서 나름대로 잘 서바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 그 다음에 과업 분석, 그 다음에 맥락 분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서부터 2시간은 기획 파트를 할 거예요. 기획 파트를 하는데, 이 기획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뭐 상품 기획, 서비스 기획 이러면 왠지 회사 가면은 막 꼬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있는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기획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상누각에 가까워요. 신기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창의력을 통해서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조사와 또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기획이지, 창의력만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획 전문가가 누구냐? 보통들은 회사에 가면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일선 라인에서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이렇게 본인들 말하자면 신입사원을 띄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연륜이 붙었을 때, 대리에서 과장급 됐었을 때, 이제 그때 기획 파트로 전출을 나가거나 이런 현상을 대부분 많이 보이고, 처음서부터 기획자를 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들 기획을 하고 싶어 하죠. 이제 재밌고 또 크레딧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획을 정식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 그 사람의 퍼스펙티브가 있고, 또 하나의 퍼스펙티브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의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의 관점이 같은 거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컨셉 모형, 기획을 한다는 것은 사용할 사람의 퍼스펙티브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거는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바꿔서 제공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둘 간의 불일치를 중화시키는 경우,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econciliation을 하게 되면은 화해를 시키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이 1차 초안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1차 초안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대충 정해 놓았던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과 구조와 그리고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단계가 설계 단계고, 그 설계 단계가 끝나면은 화면 정의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화면 정의서를 우리 개발팀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기획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물론
주가 되는 거는 기획 파트에서 하죠. 그래서 나는 HCI라고 하는 항공 분야가 과거에는 평가 쪽을 주력을 했다면 최근에 들어서의 추세는 기획 쪽을 주력으로 하는 이 기능 또는 그 부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20년 동안 열심히 전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큰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기획자 중에 HCI UX를 전공한 그런 기획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VC 사업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TV 만드는 스마트 TV 사업부에 미팅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우리 수석팀장도 HCI UX를 전공한 사람이 수석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됐고 이제 내일은 아침에 10시구나. 10시에 이제 저기 을지로에 있는 SKT 타워를 가요. 거기에도 그 신상품 기획팀 팀장이 HCI UX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누면서 보면은 한 가지는 이런 우리가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의 구조와 기능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나는 기획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갖다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갖다 하자면 이제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조와 기능과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던 하드웨어를 만들던 집을 만들던 뭘 만들던지 간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인공물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과 어떤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다 하는 걸 갖다 정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 언어라든지 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기업 전략과 맞물려지게 되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봤었을 때 왼쪽에 있는 세 파트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해관계자 분석, 과학 분석, 맥락 분석이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2주짜에 얘기했던 문제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시초 상태가 무엇이고 조작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무엇이다 그리고 목표 상태가 뭐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파트이고 이제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구조, 기능, 표현으로 가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용자의 시각과 기업의 시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현 과정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자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알츠가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든 지가 6년 됐어요. 6년 됐기 때문에 그 6년 동안 분석해 온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런 구조와 기능과 표현과 관련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 피처라고 해요.
시스템의 요소들이다, 재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들을 이런 구조와 기능과 표현으로 나누게 되고 이렇게 나눈 걸 가지고 기획 파트에서 컨셉 모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요. 얘 둘이 항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리컨사일레이션을 하는 요 단계가 들어가서 조정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구조를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기능을 인터랙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표현 방법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것, 인터랙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들을 각각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이 지나면 이제 개발팀에서 이 자료를 갖다 받아서 실제 코딩하는 작업을 진행하죠. 절대로 개발자들을 갖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새 챗GPT의 성능이 어마무시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적어도 프로토타입의 수준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키텍처 설계 자료하고 인터랙션 설계 자료하고 인터페이스 설계 자료가 잘 되어 있으면 적어도 POC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팀의 개입이 없이 가능해요. 물론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POC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상용화되면은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의 퍼포먼스나 확장성은 전문 개발자가 개발팀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우리가 이게 진짜 컨셉이 워킹할까?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어필을 할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이 챗GPT 또는 그 생성형 AI를 통한 코딩을 해도 이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가 나왔다. 그러면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기술 주도의 패러다임이었고, 또 하나는 시장이 갑자기 확 요동치면서 언맷 니즈가 확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언맷 니즈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마켓 드리븐이었어요. 특히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컨셉 드리븐이라는 거는 아까 보았던 이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의 니즈하고 사업과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일치시키는 컨셉, 개념적인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 컨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갖다 만들어보자. 라는 게 컨셉 주도의 패러다임. 그래서 기술 주도, 마켓 주도, 또 컨셉 주도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혼재하고 있어요. 혼재하고 있고 나는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는 이 컨셉 주도의 패러다임을 더 많이 추천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마켓 위주의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하는 거는 반짝 하고서 이렇게 빛을 보기가 좋아요. 당장 거기에 막 굉장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팡 하고 터졌는데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간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레크레이션을 말입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갑자기 팡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보기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오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그런 엔트리 베리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쿠팡 전략이죠. 쿠팡 전략이라는 건 뭐냐? 많은 돈을 넣어서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시장을 선점하고 나가는 그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유복하시거나 집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까 걱정하시거나 이런 상태라면은 가능하죠.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데서 펀딩을 갖다 해주겠다고 해서 이랬다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실제로 그 과정을 갖다 진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두 번째 기술 주도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 신문에 항상 많이 나오거든.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일리언스, 현저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기술 베이스로 해가지고 창업들을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창업을 할 때 기술 베이스로 창업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기술은 항상 변하거든요. 기술은 항상 변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창업된 또는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니즈에 잘 맞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맞추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잘못하다 보면은 배가 배꼽보다 더 클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 주도의 패러다임을 더 추천을 갖다 하고요. 이런 컨셉 주도의 이 제품을 갖다 서비스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어디에 갈등이 있는가요? 컨플릭트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어떤 갈등이라는 거는 이게 현재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 하고자 하는 결과, 목표 상태가 있는데 그 목표 상태로 가기까지를 가로막는 뭔가 갈등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갈등 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보는 것이 이 트리즈 이론이라는 트리즈라고 해서 창의성 수업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보면은 시스템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갖다가 가장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제일 하수는 하면은 시스템의 갈등을 없앨 수는 있는데 별로 가치가 별로 없어요. 중수는 중간이고 상수는 최고 상수는 뭔가 시스템의 갈등을 갖다가 없앴을 때 그것만큼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없애거나 대체하기. 없애거나 대체하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무엇인가를 없앴을 때 그랬을 때 시스템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연소혈당 측정기가 이게 내가 아침마다 이 손끝을 찔러가지고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 아침마다 손끝 찌르는 그 고통을 내가 없애주겠다. 그래서 그 바늘을 안 찌르고 계속해가지고 혈당을 갖다 측정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 우리 서브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 연소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요 손톱에 뽑아서 혈당 측정하는 거가 그 갈등을 일으키죠. 어떤 갈등이냐? 아무도 자기 손가락에다가 찔러가지고 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니들이라고 바늘이라고 하는 요소를 없앱니다. 바늘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다가 없앰으로써 이 신속혈당 측정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없애기나 대체하기가 가장 파급할 거다 커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 현재에 굉장히 큰 니즈가 있다, 페인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 페인 포인트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없애고 그걸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면 제일 좋고 없앤 다음에 그걸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분리하기예요. 분리하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순이 있었을 때 그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시간적으로 분리하든지 공간적으로 분리하든지 또는 구조적으로 분리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충전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특히 이제 전동 스쿠터 같은 거에 달린 충전기 보면은 우리가 그 충전기를 갖다 무겁고 부피가 큰 대신에 오래 갈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탈부착을 해서 충전기는 별도로 충전할 수 있게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내 손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그 HRB라고 하는 신체 신호를 갖다가 측정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측정기가 여기 있어요. 얘의 이름은 WHOOP이에요. WHOOP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찰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이 친구가 하는 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망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손목이라고 하는 위치를 갖다가 이게 애플워치고 이게 갤럭시 워치 7인데 그걸 갖다가 양쪽에 차고 있는 이유는 이제 생체 신호를 갖다가 내가 움직이는 우리 몰모트여서 그 생체 신호를 갖다가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우리 회사 16명이 다 같이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6명 데이터가 회사 서버로 다 들어가요. 하루 종일 다 들어가가지고 인공지능 엔진을 갖다 학습하는 데 쓰이는데 얘네들이 손목을 갖다가 굉장히 프라임 로케이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자주 접하죠. 액세서빌리티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비록 망할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 냈어요. 그게 뭐냐? 일단 디스플레이를 없앴어요.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없애니까 대신에 가격은 되게 싸졌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굉장히 가벼워지고 가격은 싸져서 액세서빌리티를 갖다 높였고 앱으로 이제 모든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나는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충전기가 요만한 충전기가 있어요. 손가락 요만한 충전기가 있는데 그 충전기 배터리를 USB 코드에다가 꽂아놨다가 걔를 뽑아서 여기 있는 데다가 장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충전시키면 이걸 벗어서 충전기 있는 데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몸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게 얘네들의 장점이니까 그 충전된 애를 갖다가 여기다 꽂아요.